오늘 특별히 테니스 대회 전국 대회 우승자. 정말이세요? 예. 야, 나 그게 제일 부러워요. 박구영 교수님. 예.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오셨는데 예. 테니스 전국 대회 저 사진. 네. 근데 저 보고 믿었잖아요. 어머, 어머. AI 아니죠? 아니 전국 대회는 정말 우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요? 저는 문외한이라서. 테니스인의 꿈이죠. 그리고 홍사원 기자님도 테니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보다 조금 잘 치는 것 같아요. 피지컬은 내가 나은데. 아직 우승 경험이 없으세요? 아이, 예선 통과도 사실 뭐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예선 통과하려면 한 1년 정도 대회를 나가야 예선 통과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지역대회 우승을 먼저 해야 돼요. 아, 지역대회 우승하면 이제 그 골드브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또 전국 단위로 모여서 전국 대회를 해요. 거기서 우승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어머. 저는 사실 테니스를 잘 못 치고 예. 생각보다 잘 못 치는 편이고 또 친구들이 비해서 잘 못 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회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이상하게. 지금 이게 자랑하시는 혹시 거죠? 예. 멘탈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그날 비 많이 오고 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젊은 친구라 네. 어떤 제가 아, 8강, 파트너가? 8강, 16강 많이 갔는데 거기서 항상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은 지치질 않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큰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날 우승할 것 같은 두 팀이 내 바로 앞에 둘이 붙은 거예요. 아하. 거기서 한 팀이 떨어졌고. 한 팀 떨어지고 한 팀은 지쳐 있는 거예요. 예. 아하. 그런 게 운이에요.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천은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 그 1등하거나 시험도 그렇고 예. 이게 꼭 실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이걸 패스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 부분 정신력하고 운칠기삼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그 자본주의사를 이해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제로 한 사람의 성공이 운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논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평가 지표로 삼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로 많은 이게 운이 7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행동기조 관점에서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 진보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운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서 그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운이나 노력보다는 물려받은 예. 그러니까 스포츠만 상속재산? 타고난 재능 그게 더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이제 타고난 것이 타고난 것이 운이잖아요. 예. 타고난 것을 그걸 운이라고 운이라고 그러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론을 썼잖아요. 네. 그 정의론의 가장 큰 논의가 뭐냐면은 내가 이 능력을 타고난 것은 심지어 내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노력하는 것도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고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평가해 주는 사회에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로부터 얻어난 여러 가지 성과도 어떤 사회 조건에 내가 태어났는가 예.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예. 따라서 최소 수혜자와 최대 수혜자가 있는데 예.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따져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그건 맞는 이제 말이지. 그렇죠. 내가 잘난 게 나 혼자만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회 그렇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교육도 받고 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어떤 여성이 뛰어난 여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50년 전에 태어났다 이 땅에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우주인 이소연 씨를 만났는데 우주인 이소연 씨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주인이 되기 전까지 몇 년도에 이 광천동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나는 너무 적게 받고 태어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나는 너무 자기 노력에 비해서 예. 너무 많은 걸 못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해 봤나 봐. 내가 만약에 이 시점이 아니고 100년 전에 예. 여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들이 훨씬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것을 비교해보면 자기는 지금 엄청난 행운을 타고 태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사회적 의식이 생겨나고 정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테니스에서 우승한 것도 대부분은 운이다. 나는 왜 그런 운이 없을까? 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이것저것 우리 사회에 대해서 국내 외적으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뭐 난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생각하는 시간 좀 마련하고자
좀 모셨습니다. 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평상시에 테니스도 치시고 네.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연필을 항상 쓰시거든요. 저도 연필을 쓰거든요. 아. 제 목수라서 원래 예, 그러니까요. 제가 대패질하고 나무 가구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원래.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일단 연필을 어릴 때 좋아했어요. 필기. 항상 연필을 이렇게 꽂고 계시는 모습이 항상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목수들은 대패질할 때 딱 뽑고 대패하고. 오늘 아주 적고. 기대가 됩니다. 아주 고급진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이겁니다. 자, 이게 한국에서도 손바닥에 왕자 쓴 인간 우리가 겨우 하나 처리했는데 지금 미국에 또 나타났어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지금 대규모 노킹스 왕은 없다고 시위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 이 시위가 지금 그 왜 일어났고 어떤 상황인지 그 모르는 분들 의외로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조 변호사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게 6월에 1차로 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달 갔죠. 근데 이제 지난주 18일 날 워싱턴 DC하고 뉴욕, 보스턴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네. 시차를 타고서 시카고, 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등등으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그 주최 측 얘기긴 하지만은 50개 주에서 2,500건 정도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열릴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됐고, 이게 어떤 이유냐, 어떤 정치를 갖고 있느냐는 버니 샌더스 미 상원 의원이 한 연설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2025년 미국 역사에서 우리 메시지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당신이나 다른 어떤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물러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를 탄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법원 명령을 어기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물러나라, 한마디로 물러나라라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열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거의 미국 전역에서 이 풀뿌리 이 식으로 시민들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들이 주로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여 개 시민단체들이 그러니까 각 그렇죠. 그 도시마다 네네네.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 세부적인 조직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SNS나 이런 조직이 우리처럼 팟캐스트가 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미국도. 예.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한 연결망도 돼 있고 또 주식적 연결망도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 오프라인 연결망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그런 거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으니 우리가 뭐 남의 나라 네.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네.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근데 이거는 사실 선거 제도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선거제도? 조수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항상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에서 예. 선거로 극우 파시즘이 선거로 인준받은 적은 없었어요. 선거로는 예, 선거로 인준받은 적은 없었어요. 예.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의 마가가 선거로 인준받은 역사상 첫 번째 파시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이건 파시즘은 맞습니다.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마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파시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극우 정당이 선거로 인정받았다기보다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지만 작은 정당에서 출발해서 그 대세인 큰 정당하고 그렇지. 손을 잡아서 잡아먹는 식으로 예. 대중한테 인정받은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서 선거로 인준받은 파시즘 정당이 출연한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제는 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선거를 통해 극우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 인준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1기 때는. 예. 그런데 2기 때는 명확하게 1기 말쯤에 의사당을 침범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법률적 판결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 정부를 다시 내세운 거거든요. 그걸 보고도 그렇죠. 뽑아준 거 아니에요. 뽑아준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는 2기는 예. 미국 사람들은 이걸 파시즘이라고 안 하고 권위주의라고 표현을 써요. 어서스테리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관련된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파시즘이라는 말의 대신을 쓰더라고요. 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행정부가 사법부나 그밖에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자기 발 아래 둔다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위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적어도 학자들, 사회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은 트럼프 정부를 권위 정부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파시즘 정부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게 합법적으로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사회 사회변동 같은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변동은 사실은 파시즘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인지 모르지만 일정한 사회 계급이 특히 그동안 중심부에 있었던 계급들이 예. 계급이나 계층이 자기 존재의 상실감 그래서 그 회복될 수 없다는 불안감 그걸 유일하게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근데 폭력적이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선거로 뽑아놓으면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제2기가 탄생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1기 탄생과 2기 탄생은 엄연하게 다르다고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물론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미국의 정치가 예. 좌파 우파 관계없이 특히 좌파조차도 엘리트화 됐다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 엘리트화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냐면요. 외부에서 수혈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좌파도 우파도 행위 문제 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치욕 먹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힘도 전혀 존재감도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의회가. 사회 경제적인 문제 특히 국제 정치에서 인권이라든가 전쟁 방지라든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극우 파시즘 정당의 출현은 항상 좌파 우파의 문제 해결 능력 상실 문제 해결 능력 상실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새를 파고든다는 것이군요. 근데 저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게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 사이에. 저는 이것이 그 선거 제도가 국민들의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중첩적인 것으로 간접 선거로 되어 있어서 말하면 삐꾸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삐꾸가 났다고 생각하면 삐꾸 좋다. 설마 미국이 그러겠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그렇게 믿음이 생각했는데.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죠. 몇 년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는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그 이른바 그 삐꾸에 대해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저항하고 들고 일어선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항하고 들고 일어선 게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고 지난 겨울 우리를 연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게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내란법 지금 발동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연방군 그 주방위군 투입하는 게 시카고도 그렇고 포트랜드도 그렇고 법원에 의해서 계속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지금 제동을 거니까는 이거 그러면은 법원 제동 필요 없으면 그냥 내가 내란법 발동해서 그냥 투입을 시킬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계엄이잖아요. 그렇죠. 계엄입니다.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간다 하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봐야 돼요. 미국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첫째 저는 이것부터 점검해 보고 싶어요. 언뜻 보면 트럼프가 윤석열 따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같잖아요. 그런데 사태를 거꾸로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에 탄핵이 일어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뭐가 생겨나냐? 태극기 집회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사회가 일단 이해하지 못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분명히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랬으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시간 동안 반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박근혜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태극기 집회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지만 이해 못했던 거예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저러나. 비현실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과 윤핵관을 보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보 좌파들은 되게
Still looking for the ultimate AI tool? Hailuo AI takes your AI experience to the next level. Just type your idea and click generate. Your imagination will come to life in seconds. Whatever you imagine, we bring it to the screen. No skills needed, no effort, no budget. Sign up for free and try it now. 진보 좌파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에 이 사람들은 미국 사회나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미국의 그렇지. 변화에 거의 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적이 맨날 흔들고 다니죠. 네, 거의 한 몸처럼 따라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마가의 등장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태극기 집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미국을 보고 따라한 미국의 거다. 마가와 연결돼 있다 그때부터. 예. 그리고 지금 또 시기가 똑같아요. 지금 윤 어게인은 예. 지금 윤석열이 내라는 그 출발이 미국 마가의 등장을 아주 제대로 보고 즉 트럼프가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확신 위에서 기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들은 내란으로 사법적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파들이.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미국의 변화에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변화는 뭔가 하는 거거든요. 미국 마가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뒤처진 자들의 패잔병들의 행군인가 아니면 전 세계 가장 힘 있는 자들이 진두지휘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어떤 나라인가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철학에서는요. 네. 20세기를 1917년에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는 1900년에 시작하지만 네. 사상사적으로는 1917년에 20세기는 좀 늦게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세계가 들어선 거예요. 20세기는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시작해서 조금 늦게 시작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20세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20세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늦게 시작해서 1989년 빨리 끝난 20세기. 세기다. 예. 이 시기가 뭐냐 냉전 체계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이 냉전 체계에 미국과 소련이 양대 패권을 유지하잖아요. 예. 그때 미국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쪽 미국이 상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예요. 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무기로 해서 예. 패권 국가가 됐고 그걸로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여왔죠. 예. 네. 그게 미국 당연히 소련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가지고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가지고 독재와 한마디로 하면 독재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예. 이 소련 패권을 유지해왔잖아요. 그런데 예. 미국이 이겼잖아요. 우리 지금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절대 단독 패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989년 이후로 지금까지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절대적인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자기들이 막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만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패권의 위협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것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이게 대개의 사회학자들의 지금 해석이에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이야기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국의 기술적 패권주의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기술적 패권주의라는 게 뭘 말하는 빅테크들의 힘이. 예. 빅테크. 바이든이 그러니까 물러나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네. 새로운 올리가르히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자본가들이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게 지금 딱 그리고 트럼프 2기를 맞게 탄생시킨 되는 핵심은 네. 미국의 시민사회라기보다는 이 빅테크들의 절대적인 일론 지원과 머스크. 일론 머스크, 피터 칠 예. 핵심이죠. 예. 그리고 그분들은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경영인들 보면 특히 2세, 3세들, 특히 3세대들은 이 공론장에 와서 말 오래 못해요. 근데 미국에 지금 빅테크를 입고 온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능력이 됩니다. 예. 네. 인터뷰하도 엄청 잘합니다. 예. 네. 그렇더라고요. 이론적 시각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지금 트럼프를 뒤에서 만들어내는 핵심 이론가들이다. 핵심 권력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트럼프 이후도 포스트 트럼프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지. 예. 이런 걸 근데 진단할 수 있다. 제가 의문이 그러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 극우 세력이라는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업에 유리한 미국의 그런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핵심들이 네. 단순하게 자기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이상하고. 자, 뭐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라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약간 거기 바로 가기 전에 네. 토대를 한번 다져보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절대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란 말이죠. 네. 그럼 민주주의 핵심은 뭘까요? 민주주의라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뭘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거.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네. 그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말로 쉽게 설명이 돼요. 예. 그럼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가 예.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데 개념이죠. 우리하고 달리 예.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고 네. 주정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 자 국민 주권론은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국민 주권론을 실질적으로 담지하는 담지자가 행정권력 중에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중에 누가 더 주권의 담지자에 가깝냐 이거죠. 연방 정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 일반적으로 그러면 연방정부가 아니야.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미국이나 유럽은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큰 차이가 네. 지방의 정부의 연합 체계예요. 그럼 그건 연합이고요. 그렇죠. 연합정부 체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연합정부의 기본은. 네. 그러면 대부분의 주권이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권이 주정부에 있습니다. 예. 연방정부는 대개 어떤 주권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특히 미국 독일의 체계에서는 주권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주권이란 말은 철학에서나 사회과에서 가장 어려운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 있죠. 그다음에 주정부의 주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연방정부의 주권 행사가 있어요. 연방정부는 주로 전쟁이라는 거, 대외 교역이라든 큰 틀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외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정부가 주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빅테크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은 시간이고 우선은 지금 트럼프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연방정부, 주방정부 그다음에 국민주권의 이 체계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안정된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1865년에 끝난 남북전쟁이에요. 근데 트럼프를 뒤에서 지지하는 이 핵심 세력들은 1865년에 남북전쟁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라졌을 때 예. 그러면서 가장 피터 틸이 주장하는 건데요. 예. 그럼 그 전쟁에서 북부가 이긴 것이 잘못됐다. 예. 예. 남부가 이겼어야 된다. 그렇죠. 네. 북부가 이기면서 무슨 문제 생겼냐? 네.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흑인들, 유색 인종들, 다양성, 이민자의 나라가 됐다. 다양성의 신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 다양성이 지금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고 예.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마 존재가- 공부하실 때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 그렇죠. 이민자의 나라. 다문화의 나라 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게 남북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지금 미국을 병들겠다고 믿습니다. 트럼프를 위주한 그 마가 세력들이 마가 세력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그가 이데올로기는 그거다. 그겁니다. 첫 번째. 아. 그러니까 지금 남북전쟁 이후로 미국의 다양성이 신화가 생겼다. 예. 인종의 다양성, 예. 예? 심지어 문화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심지어 영어도 미국 영어가 중심이 아니고 모든 영어를 다 영어라고 하는 시대가 이랬다.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다. 왜곡된 다양성. 그러면 그거를 다시 교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백인 위주로 다시 고쳐야 된다. 백인이라는 미국을. 말은 아직 쓰지 않습니다. 다만 창조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이걸 모든 걸 다양성의 최종 힘급자가 된다고 믿어요. 창조적인 다양성을 가진 자들이 창조적인 그러니까 그 피터 틸 용어라면 예. 일에서 N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예. 계속해서 모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자들이 세계를 망치고 있어.
옆집에서 김밥집 잘 되니까 또 김밥집 만드는 사람. 여기서 옷 잘 되니까 옷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인류사에서는 지배받아야 될 종속들이라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다양성은 어디서 오냐? 제로에서 원으로 가는 사람. 신적 창조하는 창조자. 사람? 신적으로 창조하는 사람. 그게 자기들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기술을 무장한 그 일론 머스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진정한 미국을 지배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일에서 출발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영에서 일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네. 근데 그리고 그런 자,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 있어 왔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세요? 1에서 n을 만들어서 n분의 1로 나눠 먹는 자들. 이들이 예수를 주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찰리 커크 죽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구호가 있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핵심 두 명이 쉽게 말하자면 혹시 저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자 팔란티어라는 그룹 아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번째 많이 투자하고 있는 팔란티어 그룹입니다. 테크 지금 AI 관련된 기업이죠. 팔란티어가 지금 대부분의 세계 전쟁을 이끌어가는 핵심 헤드쿼터입니다. 세계 전쟁을 지금 하는 게 일론 머스크하고 이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의 창업자 쉽게 말하면 대주주 1번이 피터 틸이고요. 방금 지금까지 말했던 이론이 그렇고요. 두 번째 이 지금 현재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그 팔란티어 그룹에 두 사람이 다 철학 전공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철학을 하고 알렉스 카프는 하버드에 철학을 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저하고 같은 비슷한 공부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피터 틸도 철학을 하고 로스쿨을 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추앙받는 로스쿨 사람들이 경제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그래야 법학을 하면 좀 체계적으로 잘하니까. 자, 이 사람들의 이론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놀라운 점이에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만났고 JB 벤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JB 벤스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키웠고 트럼프는 골랐고 그래서 뒤에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런 사람 다 지금 같이 이 생각을 공유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자하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유전자를 줘서 자기 유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백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백인이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렇죠. 된다. 생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자기 임무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금 트럼프 시대에 그 미국에서 대규모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 거 사실 생경한 풍경이잖아요. 미국에서 대규모 시위라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했던 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2011년 그때 뭐 우리가 99%다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 자본가들이 결국은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해서 우리가 1%를 그 대항하기 위해서 그게 하여튼 대규모 시위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미국의 망가진 자본주의에 미국의 서민들이 99%가 저항한 거고 지금은 미국의 망가진 민주주의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여기 쏙 하나 더 들어봐요. 미국이 아까 민주주의의 국가였다 했잖아요. 또 하나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럼 아까 민주주의 핵심 개념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핵심 개념은 뭘까요? 자본주의 핵심? 자본주의 소유? 핵심어 중 핵심어. 돈이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애덤 스미스가 데이비드 리카도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초한 사람들의 가장 중시하는 이론은 자본주의 이론은 분업입니다. 분업. 분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분업, 사회적 분업, 국제적 분업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하고 있는 말인데 핀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정을 촘촘하게 나눠서 분업을 시키면 생산력이 25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포도주까지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내서 생산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핵심적인 논리고 여기서 막스는 노동이 소요된다. 어떻게 소요되는가. 그러면서 이념적 갈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분업하면은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또 애덤 스미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밤 우리가 따뜻한 스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저 푸주간 주인의 인내심, 자비가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뭐냐? 사회적 분업이에요. 예. 네. 기술적 분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네. 각자 다른 이기심에 기초해서 분업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애덤 스미스 이론이에요. 근데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기술적 혁명을 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자재를 만드는데 팔면은 우리가 거기서 뭘 가져올 게 없잖아요. 제국주의를 열어서 식민지 국가에다가 우리 거 물건을 팔고 가져올 수 있는 게 농산물밖에 없어요. 농산물을 가져오면 뭐가 문제 생겨요? 자국 내에 농민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국 내 농민들이 큰 반발을 일으켜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예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들인데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거는 비교 우위론이에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비교 우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은 농업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있지 않으니 농지법을 개량해서 바꿔서 그냥 개방하자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영국이 어느 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즉 프랑스에서 상생된 중농주의를 중상주의로 바꿔서 자유무역을 말하자면 기초로 세운 거고 그걸 미국이 받아들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자본주의 핵심 중 핵심은 분업에 기초한 자유무역론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 말하자면 대공황에서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 사이에 붕괴되고 그러면서 대공황 때 붕괴되고 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면서 보호무역이 한참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보호무역이 끝난 이후에 GATT, WTO 지금 FTA를 통해서 세계를 자유무역 시장으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론 다시 말하면 자유무역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계란 말이에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상대로. 세계화죠. 그렇죠. 흔한 말대로 우리가 거기서 고통받았잖아요. 그게 세계화였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끝없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왔다는 것이 미국의 이 자유무역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FTA 할 때마다 얼마나 네.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네. 사회에. 바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식의 자유무역이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예. 최고의 뒤에 있는 이 빅테크 시장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나머지는 지금 저 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 빅테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관세를 그렇죠.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엄청 것이지 강화하거나 그렇죠. 보호무역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죠. 그런 생각에 네. 기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4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99%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예. 금융자본주의 즉 금융자본주의가 2008년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예. 파산하면서 그때 대부분의 중산층이 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의 돈을 훔쳐갔구나. 은행이 문제구나 생각했어요. 그래 은행이 문제야. 그러면 역시 이 권력은 은행이 아니라 누가 잡아야 돼? 돈만 가지고 노는 저 월스트리트의 게으른 저자들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를 잠식해서 우리가 기술과 즉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모두 획득한 빅테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그 자본주의 레짐 체인지가 신기술을 가진 얘네들로다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2008년 미국의 시민사회가 비판했던 네. 그 비판을 공유해요 이분들이. 그우들이.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정치계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다. 너희들은 예. 세습을 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자본주의 핵심인 금융자본주의로 갔는데 너희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릴 뻔했어. 2008년도에. 너희들이 무너뜨린 것은 미국의 백인들이고 예. 미국의 백인을 무너뜨린 것도 월스트리트야. 결국 그러면 그 오큐파이 그 99 그 운동은 네.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지금 보면은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네, 지금 못했죠. 못했죠. 계속 네. 제가 그 부분 잠깐 좀 보충해서 좀 제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어쨌든 오바마 당시에 그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 운동은 그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세계화라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네. 세계화라는 게 사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냥 물건을 싸게 만들면 그게 장땡이다. 이 물건을 꼭 미국에서만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걸 갖다가 헝가리, 중국,
베트남의 공장에서 거기 싼 노동력으로다 옛날에 100불짜리 물건을 50불에 만들면 20불에 만들면은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세계화였었거든요. 국경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자본을 앞세운 그 산업 자본들이 금융 자본 마찬가지고 전 세계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중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고 폴란드, 헝가리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중국 역시 대단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세계화에서 가장 혜택을 본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일단은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혜택을 받지만은 그런데 그 혜택이 민주적인 혜택이었었느냐? 여기서 이제 아까 삐꾸가 난 거지 그러니까. 네. 미국의 국민들이 보니까 월마트 가서 물건을 사니까 옛날에 $100짜리 물건이 지금 보니까 $30에 살 수 있어. 왜냐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메이드 인 폴란드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니까. 이게 뭐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 싸져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지갑이 얇아졌단 말이에요. 왜냐 일자리가 다 그쪽으로 갔거든.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자리 그래서 내 소득을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일자리들이 다 중국, 폴란드, 헝가리로 가버리니까 뭔가 물건값이 싸져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보니까 이거는 자본가들의 배반 불렸구나.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네. 그래서 그 운동이 벌어진 그렇죠.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기업들은 네. 그걸로 더 이익을 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약자들은 세계적인 약자가 되는 거죠. 서민층이 중산층 붕괴가 됐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원래 서민층은 미국이나 북미 유럽에서 서민층은 미국이라는 1세기 국가 예. 가장 잘 사는 나라 안에 있는 3세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말고 2008년에 붕괴된 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중산층이 붕괴된 거거든요. 예. 금융 자본주의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중산층이 붕괴됐어요. 여기가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었는데 이 분노를 누가 지금 마가가 가져온 거예요. 그 분노를. 그 분노를 거기서 성공을 했으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성공을 네. 했으면은 마가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랬겠죠. 그게 사실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요. 결국 미국 정부가 적당히 타협을 했거든. 그렇죠. 다시 그 월스트리트 자본가들한테 네. 역시 니들 아니면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거기다 돈을 몰아줘 버렸거든요.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이어받은 게 마가였다. 그렇죠. 그 분노를 테크노크라트들이 그래 맞아. 예.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이 제로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예. 저 돈이나 주물르는 신자유자들이 주물러서는 안 돼. 예. 그러면서 뒤에서 암약하면서 그래 이 모든 위기를 우리를 위기로 풀어주는 세력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9.11 테러를 보면서 아 저들들 어떻게 우리의 기술을 잡지? 저 테러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 지금 테러를 하는 사람들 예.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금융 자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세습을 하고 있는 정치권들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뒤받치고 있는 진보 자유주의 세력들 이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은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마가의 핵심 이론가들이 있고 그 이론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철학부를 나온 사람들이다. 박사까지 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대표다. CEO다. 근데 저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렇게 깊은 사상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겠는가? 미국에도 지금도 바로 대중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비정규직 늘어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자 저항하는 운동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게 성공하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15년 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는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그 일반 서민들이 졌잖아요. 그걸 이어받은 게 마가가 이어받은 거고. 난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운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가가 히틀러와 똑같이 지금 마가는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마가가 아니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마가를 마가 쉽게 말하면 지금 수항하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게 뭐냐면 이준석이 네. 펜코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펜코가 이준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의 전환을 동시에 봐야만 해요. 예. 우리는 계속 유력 정치인들이 세상을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건 서로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만약에 트럼프만 문제라면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제휴 벤스를 만들어내고 그 많은 지금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중요한 사건 때 그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대변 그 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서 일개 유튜버에 방송을 합니다. 찰리 커크의 방송을 해요. 그때 정부 강요들이 나와서 원수를 다 갚겠다는 다짐을 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이건 북한이나 중국서도 안 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났어. 예. 근데 그때 미국의 대변인 그나마 그들 중에 좀 조금 정상적인 사람이 지금 대변인이에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마가와 쉽게 말하면 마가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과 전통 공화당 사이에 아직도 분열이 있다. 이걸 극복하는 게 찰리 커크가 죽음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트럼프는 이 두 사이를 왜 본드예요. 이거 약간 윤석열하고도 약간 좀 겹치는 그렇죠. 부분이 있네요. 바로 그렇죠. 윤석열이 그러면 지금의 우리 태극기에서 해가지고 지금 극우 세력들 그 사람들하고 원래부터 생각이 같고 예. 얼마 전에 그 저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면회 갔더니 무슨 한국어. 기도를 하면서 뭐 성경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부터 큰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세력에 자기가 그 내란죄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올라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본드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탄핵당한 뒤에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미국의 보수가 자기들의 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우리 도와주러 올 거다. 아니,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의심은 저는 많이들 해요. 돈으로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 계속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브라질도 그랬고 지금 세계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걸 지금 극복한 거죠. 예. 극복했지만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진에서 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 걱정이 되네요. 윤석열 얘기도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어쨌거나 지금 대중적인 시위 노우킹스 시위를 지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이 본드로 붙인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세력과 극우 세력이 이렇게 트럼프처럼 주된 세력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든가 그럴 일이 없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다리가 사라지고 지금 2030 남성들 보면 극우화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거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대 30대가 한국은행 총재 이름은 모릅니다. 이창용 총재 이름은 네.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릅니다. 경제 기자 하시니까 아시는 거지. 아십니까? 대출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그분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는 압니다. 90%가 압니다. 파월. 예.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의 젊은 층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자기의 지금 가능성을 어디다 놓고 보고 있냐면 새 기업에다가 거의 투자하고 있어요. 몰빵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방금 말한 플란티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즉 그러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없어요. 파월이 그 자기의 그 자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그 세계에서. 예. 저는 그게 지금 훨씬 더 20대 남성 국어라든가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고 봐요. 이제 물론 그 동력은 우리 내부에서 오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렇게 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말고는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모으면 이율이 한 20% 돼서 한 10년 지나면 나는 집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미장 말고는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그럼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은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진출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기업에 진출하면 그야말로 이제 꿈꾸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예전에는 시험을 봤잖아요. 한 해에 10,000명씩 20,000명씩 공채를 받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한 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 체계가 수시 전형으로 다 바뀌었죠. 북미 유럽으로 바뀌었거든요. 북미 유럽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뽑는다. 우리의 체제가 옛날에 일본식이었습니다. 일본의 식감 가족 경제에 기초한 예. 이 자본주의 체계였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도요타주의였어요. 포드주의와 반대된 도요타주의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갔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됐어요. 예. 그 핵심이 뭐냐면 좋은 일자리조차도 공개된 시험을 통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조차도 아까 카이스트를 제외한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몇몇 대학의 특수 직종군을 제외하면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회를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 사회로 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습이 구조화되는 사회로 간다.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지금 아까 그 조 변호사님 잠깐 그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대남 네. 어쨌든 이대남의 그거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대통령도 그래서 그 일전에 국무회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남성 차별 이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도 지시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이 이대남의 극우화 그러니까 역차별 받는 아니 역차별이 아니고 남성 차별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따른 이제 극우화 성향 이 부분이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들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이 공론화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제가 예전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예민하잖아요. 연수원장 할 때 그런 때는 그 당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살살 달게해서 우리 편을 끌어들이자. 그러려면 좀 걔들한테 좋은 말 좀 해주자.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예민하냐면 흔한 말대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남성들도 잘 대해주면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 생각은 그들이 끌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집토끼도 내보내. 대부분의 여성들한테 예.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난번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의 왜 이끌었는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내란을 극복했는지 예. 누구에게서 극복했는지 어떤 불안과 공포에서 극복됐는지를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뭐라고 저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는 네. 자 지금 청년들이 다수의 청년들이 여기는 물론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의식해요. 자신들을. 마치 어느 정도로 의식하냐면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으면 이번에 그 빛의 혁명에 가장 많이 등장한 깃발이 고양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옛날처럼 집단 깃발은 반도 안 돼요. 개개인이 무슨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약간 주인공이 코믹한 얘기도 많이 있고. 가장 코믹한데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양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 같은 위험성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이브하게 저 어린애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가 윤석열처럼 무감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예. 우리 동료들이에요. 주변에 그렇죠. 예. 윤석열과 유사한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는 길가에 버려진 길고양이 같은 신세다.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다. 그런 그렇죠. 관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차별이 아직도 크다. 하지만 부분별로 사안별로 남성이 차별을 당하나 또 크니 대화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조차도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여성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남성이 당하는 폭력의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위험성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저씨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꼭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 유사한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발언하자마자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했던 수많은 20대 여성들이 막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 기성세대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여론조사 꼬다고 계속 연구해서 제가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세대 남녀 불문하고 우리 세대 모두가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천을 우리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아, 취직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거든요. 더 근원적이란 말 한마디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네. 제가 그 젊은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사실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이 지금 20대 여성하고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해보시면 예.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20대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콘크리트 박스에 태어나서 콘크리트 박스에서만 살았어요. 예. 몸에 상처가 없습니다. 예. 작은 경험들이 축적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살아오면서 이질적인 타자와 만나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축적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뭐였냐? 법밖에 없어요. 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회사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사가 저한테 이상한 말 하잖아요. 바로 법정을 찾아봅니다. 왜? 그것밖에 몰라요. 이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성장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다니까요. 산책을 해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한 말로 제가 탄핵 집회 때 가시잖아요. 예. 저녁에 그 늦게 계셔보면 핫팩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 젊은 여성들이 예. 막 나눠주잖아요. 예. 나눠줄 때 물어봅니다. 이거 받으실래요? 아,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물어봐요. 왜 그래? 왜 물어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빨리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그동안 부모 세대가 하는 모든 행태를 아주 예민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왜 내란이 났었냐? 윤석열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 신체가 도륙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 헌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 헌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숨을 못 지킨 겁니다. 남태령 앞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그냥 나라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일하게 자기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법이고 국가 체계고 그리고 마지막이 부모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회를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조장해 왔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공고화되고 구조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정말 그런 파시즘의 세계가 가장 먼저 피해는 그 젊은 여성들한테 돌아갈 게 그렇죠. 뻔하니 네.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 힘이 그럴 수 있네. 이번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면 네. 그런 반대편의 같은 2030 세대에서 남성들은 오히려 그 극우 세력하고 네.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 그 친구들은 더 극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90년대생 이후가 생겨나는 건데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녀 평등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극우 청년들도 저도. 예. 그런데 남녀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유리 천정이 아니고 유리 지하실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리로 된 지하실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창이 깨지는 순간 나는 저 밑으로 바닥으로 예. 꺼질 수 있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예.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오로지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이라고 봐요. 이 유리창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헌법 체계야. 똑같은 사안이지만. 우리들에게 지하 유리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586 기성세대와 그들이 만든 87 체제 헌법이에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로 과도하게 여성들에게는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 지위에서 이 중산층이나 그 선배들층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받쳐주는 거 없이 받쳐주는 건 여자들만 받쳐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왜냐하면 전체 사회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서민층에 속하고 사회 이제 그 출발층에 있는데 이미 불공평하고 자산을 타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 생각이 미국에 아까 그 빅테크를 이끌어갔던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났냐. 빅테크를 이끌어가는 이 수장들이 보기에 이 모든 불행의 출발은 아까 남북전쟁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예. 남북전쟁이 하면서 더 근원적으로는 보통선거권이에요. 그게 남북전쟁의 핵심이 보통선거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통선거권에 의해서 모든 사회의 변화가 약자인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주도하는 사회로 왔다. 네. 그래서 정말 창조적이다. 0에서 1을 만들어내고 온 과학 저 카이스트에 앉아서 축구사고 공부만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내 밑에 있는 이 나를 버티고 있는 유리가 깨질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윤석열의 내란에 찬성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 사실 오늘 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도 사실 해야 되는데 우리 얘기는 이제 오늘 못하고 앞으로 종종 나오실 거죠? 아니요. 한 번은 더 나오셔야 돼요. 테니스 한번 치세요. 테니스 한번 치세요. 한 수 배우세요. 한 번은 왜 더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얘기를 지금 오늘 하나도 못했거든요. 네, 네. 미국 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니까는 자본주의도 망가졌고 민주주의도 지금 망가질 위기에 위기에 있다는 있고 보면은 그때 그 오바마 때 그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마는 성공할 가능성 반반인 것 같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쪽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당장 미국의 3,500억 달러 관세 조공을 바치라 그 신기술로 무장한 그 마가 세력들이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을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서 그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지금 동맹국들을 갖다 지금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이 트럼프의 전략이 그럼 결국은 성공을 하겠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석 때 예, 계속 미국 방송만 듣고 있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예, 미국 영어도 못하는데 막 돌려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미국이 만약에 예, 계엄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비극이 전 세계를 뒤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그렇죠. 계엄 준하면. 예. 예. 근데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예. 그래서 미국 시민사회가 이 각성해서 뭔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사실 그게 그럴 확률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희망을 갖지만 예.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른다는 데서 전 세계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도 지금 전 세계 시민사회 연대에 한 역할을 할 만큼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저는 이제 무역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무역 전문가는 아닌데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유무역 체계에 기초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그 체계가 뭐냐면 미국은 세계의 시장, 중국은 세계의 공장. 이게 끝난 거잖아요. 세계화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것도 끝난 끝났죠, 거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빚이 너무 과도해진 거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빚의 성격이 자본주의는 자산이고 빚이 크면 클수록 권력이 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 너무 큰데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지금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야말로 이때야말로 국제무대에서는 적이여 적은 없다네. 친구여 친구란 없다네.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그건 그렇게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그 어쨌든 그 태극기 세력이나 이게 미국 마가와 지금 연결돼 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보는 뭐 몇 가지 정황 증거들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미국 이 마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국내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개입을 할까요? 일단 미국의 지난번에 사실 잠깐 트럼프가 그런
비추긴 비췄었잖아요. 알렉스 카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최신 동아일보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괜찮다. 왜? 한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고 유일하게 창의적인 국가고 창의성을 이해하는 나라고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 지금 전체 마가 세력의 핵심들은 한국을 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이 동지라고는 봐. 단 그 대신 뭘 해야죠? 우리한테 창의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보거든요. 알렉스 카프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 실리콘밸리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작업을 미국 이외에 유일하게 창의적인 작업으로 문화 산업을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이. 너희는 그쪽으로 가. 그런 식의 신을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위치나 역할은 미국 마가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층이 너무 긴밀하게 그쪽에 빨대를 꽂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층부가 아니고 그 미국 내 마가의 상층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중간지대에 끄트머리에 막 이익을 나눠먹는 부도 있잖아요. 거기에 빨대가 꽂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구구들이 좀 정신 못 차리고 막 너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다시 말하면 이 혐오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 극우들에 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 경제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을 촘촘하게 하시되 아까 남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국회나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것은 너무 아직 그 위험성이 너무 강도 높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정치 일선에 가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와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영방송 MBC나 KBS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남성 여성 관련 매일 토론했나 봐요. 접니다. 제가 만약에 MBC 사장이고 KBS 사장이라면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나라를 지키려면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면 그들이 지금 공적 담론을 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촘촘한 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니 홍 기자님 이거 아무래도 투비 컨티뉴드 해서 요 국내 문자만으로 한 번을 더 모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하셨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미국을 지금 얘기했는데 미국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게 우리 내부의 문제잖아요. 아유, 그럼 그럼요. 우리의 민주적 자본주의는 좀 동작하고 있는 거냐. 네, 그렇죠. 세상도 바뀌었는데 네. 여전히 그렇지 않게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이제 부분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산업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를 빅테크가 통합했단 말이죠. 예.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통합한 거예요. 우리는 정부와 사회가 시민이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문제를 조금은 그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산재 피해자,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촘촘히 해낸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건 다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사회나 언론이 뭘 말해야 되냐.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 산업 자본주의 내에서. 금융자본주의 시장에서 주택시장과 자본시장 특히 주시장 간에 이 삿바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진보 정부는 무조건 재정 확대거든요. 그럼 돈은 어딘가 흐른단 말이죠. 이게 주택시장으로 흐르면 망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그렇죠. 지금 시간이 다 그래, 안 되죠. 돼서 그래, 그 아무튼,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내부의 문제. 원래 하시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할까 그러면은 제가 왜냐면 이 월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 월요일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꼭 한번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같이 오셔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얘기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죠. 그러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2탄 저희가 기대하고 오늘 여기서 좀 너무 미국 쪽 얘기 사실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모르던 얘기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셔갖고 저도 맞아요. 좀 머릿속에 눈이 좀 이렇게 탁 띄었습니다. 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격자를 해야 되는데. 원래 말 많으신 분이니까. 두 분 합이 정말 잘 맞으시는데요.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구영 교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